지금 형법을 보고 있습니다. 형법은 전체적으로 형법, 총칙, 형법, 각칙 이렇게 규정에 나누어져 있고요. 이걸 각각 공부하는 학문의 이름을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형법 총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론 파트를 봤고요. 그 다음 범죄의 성립 요건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론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미수론, 공법론, 죄수론 하는 것들을 오늘 잠시 살펴봅니다. 자, 이 미수론, 공법론, 죄수론 하는 것도 다 크게 보면 범죄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형벌론 하는 것이 형법 총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미수범 이걸 잠깐 보는데 미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대강은 알고 있을 텐데요. 미수는 결국 기수에 이르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미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를 해야지 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건 범죄 시작을 하는 실행에 착수를 해서 기수에 이르지 못한 그 범위를 우리는 미수 그럽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는, 즉 범죄 준비 단계는 우리는 예비 음모 이렇게 부르고 그거는 미수가 아닙니다. 미수다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하는 건 학설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잠시 보기로 하고요. 또 그 범죄의 기수는 또 언제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미수라고 하는 건 범죄 실행에 착수를 했다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그 경우를 전체를 우리는 미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착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시작입니다. 범죄를 시작해야지만 비로소 미수건 기수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실행에 착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범죄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 실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건 이 학설마다 좀 틀립니다. 자, 여러분 그 학설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처럼 형법, 뭐 다른 헌법이나 민법이나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크게 근대학파, 현대학파라고 하는 그런 큰 두 개의 법 사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 따라서 학설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의 착수도 그 근대학파, 즉 구파죠. 구파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조하고 현대학파, 신파의 철학적인 사조에 따라서 학설이 나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형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 여기서 개괄적으로만 얘기하면 신파, 즉 주관주의, 현대 국가죠. 이 신파들은 그 사람의 범죄성, 주관적인 범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실행에 착수가 있다 이렇게 봐서 대체적으로 좀 일찍 실행의 착수 시점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구파, 근대학파, 객관주의는 객관적으로 범죄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보려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대체로 그냥 그렇게 그 근대 국가, 구파, 현대 국가, 신파 여기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 시점이 달라진다 하는 걸 일단 알아두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살인의 준비부터 합니다. 준비라 그러면 뭐죠? 예를 들어서 칼을 산다. 이건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을 간다. 숫돌에 갈아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칼을 갈다가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간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길을 뛰다가 A의 집에 도착한다. 그 다음에 A가 있는 방에 근접한다. 그 다음에 A에게 칼을 겨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살인죄의 시작,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칼을 살 때, 시장에서 살 때는 당연히 살인 시작은 하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서 A 죽여야 되겠다. 고함 지르면서 일어나서 뛰어가는 시점, 그 길을 중간에 뛰는 시점, A의 집에 도착하는 시점, 방에 근접하는 시점, A의 칼을 겨누는 시점, A의 배에 닿을까 말까 하는 시점, 이 중에서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이러는데 우리 신파,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갑의 살인의 마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경우, 살인의 마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 A 죽여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이 정도 되면 살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근대국가, 구파,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면 살인의 시작을 너무 이르게 보는 거고, 적어도 A 방에 근접한 정도, 또는 A를 한 10m, 5m 앞에 두고 칼을 들고 뛰어가는 그 정도 돼야지 살인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실행의 착수 시점도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면 주관주의, 객관주의도 실질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뉩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언제 그 범죄의 시작을 볼 거냐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학설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거죠. 기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 충족하면 기수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 기수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였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기수는 안 되는 거죠. 미수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기수라고 하는 건 그 구성요건에 나타나 있는, 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다 완결하면 기수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미수범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수범 처벌 근거입니다. 미수범을 왜 처벌하냐 이거죠.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철학적인 사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미수, 즉 어떤 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그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미수를 처벌은 하거든요. 그럼 미수를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너의 그런 범죄성, 범죄적인 성향,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범죄성, 크리미널 캐릭터가 밖으로 드러난 것, 그것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의 위험, 즉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거품을 물고 몸을 많이 상했다든지 총을 쏘아서 그 사람 옆으로 이렇게 바로 빗나가게 했다든지 이런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위험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미수범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한 100m 빗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람 죽이려고 총을 꺼내 쏘았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니까 그 사람 살인 미수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건데요.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10m 조금 스치고 이게 아니고 100m나 어긋나고 피해자가 자기 죽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수범 처벌 근거를 객관적인 위험성에서 찾는지 주관적인 그런 마음의 위험 성향에서 찾는지에 따라서 미수범 성립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처벌 근거도 거기서 찾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미수범 중에서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미수는 장애미수입니다. 자기가 범죄를 범하려고 했지만 어떤 장애에 의해서 이루지 못한 거죠. 총을 쐈는데 빗나갔다든지 칼을 찔렀는데 그렇게 딱 급소에 찔리지 않아서 살았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미수, 그걸 우리는 장애 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지 미수 하는 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중지하거나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우리는 중지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위자가 범죄를 시작했다가 아이고 내가 왜 범죄를 왜 하겠냐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지 않거나 또는 범죄를 실행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치료를 해준다든지 불을 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지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수에 이르지 않도록 한 거니까 우리 좀 잘 봐줘야 되겠죠. 그죠? 중지미수는 잘 봐줍니다. 필요적 감면, 그래서 반드시 형벌을 감하거나 또는 면제해 줘야 됩니다. 중지미수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 중지미수라고 하는 건 행위자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그런 경우다 하는 거고요. 불능미수 하는 건 뭐냐면 불능미수는 그 수단이나 그 목적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은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범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면 그 범죄의 결과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수영 선수를 2m 풀장에 빠뜨려서 죽이겠다든지, 그죠? 또는 시체 대놓고 칼로 찌르면서 죽이겠다든지, 또
뭐 설탕도 많이 먹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탕을 많이 먹인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 딴에는 범죄를 범한다고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관적으로는 위험하죠,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범죄를 처벌할 거냐, 범죄의 처벌 근거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이 불능미수도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미수에 관한 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공범론으로 들어가면 공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죠?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인데,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의 내용도 또 협의의 공범, 광의의 공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건 여러분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형법 총론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범의 종류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렇게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정범은 범죄의 모의도 같이 하고 실행도 같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공동정범 그럽니다. 여러 명이 뭐죠? 정범, 범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러 명이 모여서 A를 살해하자, A를 강도하자, A의 집에 불을 지르자, 이렇게 뭐죠? 모의를 같이 하고 실행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간접정범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교사범은 누구에게 범죄를 시키는 거죠. 범죄의 마음 없는 자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갑이 을 보고 가서 A를 살해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교사범 그럽니다. 자, 여기 예를 하나 보죠,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을에게 범죄를 시켜서 뭐죠? A를 살해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교사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을은 뭐죠? 처음에는 범죄를 범할 생각이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교사범 그럽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종범은 뭐죠? 범죄를 도와주는 겁니다. 즉, 범죄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범죄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갑이 을을 방조해서, 우리는 종범하는 건 방조하는 거죠. 이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는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즉 을이 마음 먹고 A를 살해하려고 하는데 주저주저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강화시켜 주거나, 또 을이 A를 살해하는데 독약을 먹여 살해하는데 내가 더 센 독약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 둘 다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을이 이미 뭐죠?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 유에서 유를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방조하는 걸 우리는 종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아까 간접정범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조금 특수한 형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이 을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데 을이 몇 살? 5살입니다. 즉,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행행위를 하는 이 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자, 이런 자를 이용해서 갑이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정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면 좀 어렵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간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 이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손에 피 묻히는 건 5살짜리 꼬마입니다. 즉 5살짜리 꼬마한테 독약을 주면서 저 잠자는 아저씨 입에 넣어라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독약을 들고 그 피해자 입에 넣는 행위는 의리합니다. 근데 어른 5살짜리 꼬마라서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뭐죠? 이 갑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을을 이용해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전체 범죄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정범의 역할을 해서 범죄를 범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간접정범 그럽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건 범죄 성립되지 않는 자나 또는 뭐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정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형태가 공범론에서 규정되어 있고 다 성립 요건이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공범론입니다. 자, 공범과 신분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여러 명이 모여서 범죄를 범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신분이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뭐 조선시대에 말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자격 이런 걸 신분이라 그러는데 이 신분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신분범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뇌물죄 있지 않습니까? 술액죄, 정례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물은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나 뭐 향응이나 이런 걸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그거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성립되지 않고요. 공무원만이 그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데 갑과 을이 A로부터 같이 돈을 받는다 칩시다. 근데 갑은 공무원이고 을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둘이 같이 식당에서 무슨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아닐 경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처리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 공범론에서의 공범과 신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죄수론으로 넘어가서요. 죄수론, 그야말로 죄의 숫자를 따지는 겁니다. 죄의 숫자를 따진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갑이 A를 뭐 칼로 찔러서 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쉽죠. 한기 살인죄, 이 쉬운데 예를 수류탄 하나를 터뜨려서 3명을 죽인다. 그러면 여기 3개의 살인죄인지 1개의 살인죄인지 또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술까지 마셨다. 음주운전까지 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이게 1개의 범죄인지 여러 개의 범죄인지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가짜 석유를 휘발유를 만듭니다. 우리 요새 휘발유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벤젠하고 뭘 솔벤을 합치면은 가짜 휘발유가 만들어진다라는데 그런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면 그죠?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무슨 가짜 휘발유 제조죄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가짜 휘발유를 진짜인 것처럼 파는 것 사기죄 이렇게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범죄들이 있으면 이것이 1개의 범죄인지 2개의 범죄인지 이런 것들이 헛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따져 나가는 것이 죄수론입니다. 그 죄의 숫자에는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습니다. 자, 일죄에 해당되는 것들 단순일죄, 결합범, 법조경합, 포괄적 일죄 이런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은 한 개의 범죄로 치는 것이고, 자, 그냥 예만 하나씩 들고 넘어가는데, 단순일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한다 이런 거고, 결합범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규정에 독립된 두 개의 범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범죄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예컨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런 규정이 우리 형법에 있거든요. 야간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범죄하고 절도라고 하는 범죄는 따로따로 있죠. 그죠? 근데 그걸 합해서 하나의 범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어쨌든 법이 그렇게 두 개의 범죄를 합해서 한 개의 범죄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한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법조 경합하는 게 좀 이제 복잡한데, 이거는 법 조문이 여러 개 나타나지만 결국 적용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는데 옷을 입은 위로 칼을 찔러 살해했다. 그러면 사람도 죽고 옷도 찢어졌으니까 옷 찢어진 건 송괴죄죠. 그죠? 우리는 근데 사람 살해라고 하는 큰 범죄 속에 옷 찢어진 거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송괴죄와 뭐 살인죄 그 두 개씩 범죄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냥 살인죄만 보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의 규정은 다른 적용되는 규정 속에 그냥 포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이제 이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포괄적 일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하나로 치는 겁니다. 예컨대 10개의 음화를 판매했다. 음화 판매지 않은 거죠. 그죠? 성적 수치심을 낳는 그런 음화를 하루에 10개 판매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한 개의 음화 판매죄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수재는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죠. 그야말로 수재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하는 그런 경우로 나뉩니다. 들어만 둔다면 상상적 경합하는 건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하는 것, 즉 한 개의 수류탄을 던져서 3명을 살해하는 것, 이게 상상적 경합이고요.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하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 때리고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다른 사람 또 강도짓하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집에 불 지르고 이런 거죠. 각각 3개의 범죄가 따로따로 성립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실체적 경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형벌론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형법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